6월 28일 유럽에서 집계된 폭염 관련 사망자만 벌써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21일부터 시작된 재앙입니다. 지금 유럽의 병원들은 열사병 환자와 지병 악화 환자로 넘쳐나 마비 상태에 빠졌고 응급실 앞은 구급차들로 끝도 없는 줄이 이어지고 있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착각입니다. 지금 유럽의 거리는 콘크리트가 팽창에 뒤틀리고 철로가 열기를 견디지 못해 장거리 열차 수십 편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밀 생산지인 유럽이 타오르면서 유럽산 곡물에 의존하는 국내 가공식품과 사료 가격이 이후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과 물가가 결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다음 달 통장 잔고와 정부가 운영하는 노후 대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계좌를 직접적으로 갉아먹을 시한폭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1990년대 초반 우리 경제가 물가 폭등으로 휘청였던 그 불안한 흐름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날씨 현상이 바로 그때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당시 모두가 호황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딱 한 명만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한 명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답은 잠시 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놓은 자산이 왜 거대한 글로벌 파도에 쓸려가고 있는지 그 숨겨진 경제적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노후 자금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세 가지 핵심 팩트로 압축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구성 목록인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이유가 될 겁니다. 이 폭염이 유럽에만 머물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무역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은 유형의 폭염이 이어질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주요 경제국의 누적 GDP 손실이 5%에서 7%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건 다름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냉방 설비 기업 캐리어 글로벌은 올해 들어 시가총액이 22.5% 늘었고 일본의 다이킹 공업 주가도 17% 뛰었습니다. 유럽이 이 재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은 이미 이 위기 안에서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험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온이 연일 경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기후 리스크를 일상적인 날씨가 아닌 국가 존립을 흔드는 경제 재난이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변수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한국 경제는 유럽의 물류 대란과 곡물가 폭등이라는 2차 가해를 정통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 냉각수 문제부터 수입 식품 가격 인상까지 우리 식탁과 공장 가동률에 직결된 이 리스크를 무시하면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보험사들이 이렇게 리스크 계산에 분주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괜히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와중에 유럽의 각 정부와 이익단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결정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결코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닙니다. 아까 던졌던 질문, 그 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답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채였습니다. 다들 치솟는 자산 가격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 한 사람은 그 화려한 호황을 떠받치고 있던 빚더미의 규모를 유일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럽의 폭염 사태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화려한 성장 지표 뒤에 숨어 있던 건 수십 년간 방치된 낡은 에너지 인프라였고 이번 폭염이 그 부실을 만천에 드러낸 것뿐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거품이 꺼질 리 없다며 자산 시장의 상승세에만 취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해 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첫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세대는 그때의 그 서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화려함과 그 뒤에 가려졌던 실체는 지금의 글로벌 시장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당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어야 했던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데이터들이 단순히 날씨 탓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자산은 방어할 기회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폭풍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그 첫 번째 단추, 즉 부채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그 조용한 시기를 놓친 대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대다수는 똑같은 함정에 빠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금 이 위기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두 진영의 날 선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에어컨을 끄고 탄소를 줄이라 하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 살기 위해 인프라를 늘리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두 진영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나는 기후 정의를 외치며 냉방 규제를 고수하려는 측이고 다른 하나는 생존의 자유를 외치며 냉방기 설치를 주장하는 측이죠. 이 대립이 유독 유럽에서 격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98%에 달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 IEA 통계로는 유럽 평균이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프랑스는 25%, 영국은 5%, 독일은 3% 수준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냉방이 유럽에서는 여전히 사치이자 논쟁거리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알프스 이북 유럽은 전통적으로 여름이 짧고 서늘해 애초에 에어컨의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미국보다 2배 넘게 비싸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실외기 설치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 보존 지역이나 문화재 건물은 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설치 허가가 아예 거부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에 냉방을 사치나 환경 파괴로 보는 사회적 반감까지 겹치면서 정작 폭염이 일상이 된 지금도 냉방 인프라를 빠르게 늘리지 못하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더 옳은지를 두고 쏟아지는 성명서와 규제안이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후 환경론자들은 에어컨 사용이 탄소 배출을 늘려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반면 현장의 시민들과 보수 진영은 당장 오늘 40도 폭염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미래만 논하는 게 무슨 기후 대책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환경 규제 진영이 물러서기는커녕 폭염이 절정에 달한 순간에도 냉방 규제 입장을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정부는 폭염이 한창이던 와중에 주택에 이미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강경한 태도가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한 계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싸움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중소기업과 일반 가게가 바로 이 에너지 정책 혼선 때문에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전기 요금이 갑자기 널뛰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기싸움에 있습니다. 이 두 진영 중 누구의 논리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화려한 정책 간판 뒤에 숨겨진 실제 운영 실태, 즉 민낯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공식 발표된 통계와 현장의 실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괴리는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장담했지만 실제 산업계 통계를 보면 이미 여러 곳에서 시스템 붕괴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노후 인프라 관리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수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맺은 결탁 관계, 즉 이권 카르텔 구조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가 굴러가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냉방 설비 전면 교체 완료로 보고되지만 실제 현장 점검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노후 장비는 그대로 방치된 채 예산만 매년 반복 편성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이 효율적 냉방 인프라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고도 정작 현장의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는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되는 구조,
감독기관이 이런 예산 낭비를 왜 묵인하게 되는지 그 전형적인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1990년대 회계장부상으로는 우량 기업이었지만 문을 열어보니 수조 원대 적재에 시달리던 부실 기업들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전력망 관리 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가 딱 그때의 그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스템이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이미 텅 비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력망이 멈추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력망은 전기를 만드는 양과 쓰는 양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맞아야 정상 주파수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발전소와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사람이 손 쓸 틈도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노후 인프라 개선이 수십 년간 뒤로 밀려온 나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낡은 설비에 이번 폭염 같은 극단적 수요가 겹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근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이 벌어지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냉방 시스템이 멈추고 병원 인프라가 마비되며 물류가 중단됩니다. 1990년대 우리 경제를 덮쳤던 외환 위기의 공포가 이번에는 에너지 위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거실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철로가 뒤틀려 운송이 멈추고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폭주를 멈추지 못하면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누가 치르게 될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 이보다 더 적절할 순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해온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어디로 쓸려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과 채권에도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런 글로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기 운용 수익률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여파는 결국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에게 누적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글로벌 물류 마비와 에너지 위기가 바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후 생명줄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수도권의 자산 가치는 그나마 견디고 있지만 지방의 기반 산업과 중소기업들은 지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와 주식은 글로벌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멍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건 항상 힘없는 개미 투자자와 근로자들 뿐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탈출구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기괴한 폭염과 시스템 붕괴, 단순한 기상 이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글로벌 판도가 새로 그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일까요? 미중 패권 전쟁부터 공급망 재편까지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의 지도 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생존형 공급망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싼 곳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지금 유럽의 사례를 보십시오. 기후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이 거대한 공급망 지도에서 지금 수혜를 입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를 보는 구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전 세계 경제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적응 기술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곧바로 글로벌 무대에서 2류, 3류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의 대규모 에너지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도 에너지 공급망을 특정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흐름과 기후 적응이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판도 변화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 거대한 폭염 파도를 막아낼 에너지 대응력은 충분할까요? 지금 세계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가 여러분의 다음 10년 자산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웃고 있는 조용한 승자들은 왜 이런 재난과 공급망 붕괴 속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초격차 전략, 즉 경쟁자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달려있죠.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위기를 비용이 아닌 투자 기회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폭염 때문에 냉방비가 치솟아 비명을 지를 때 이들은 일찌감치 고효율 에너지 설비와 자체 전력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 즉 남는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함께 구축한 기업들은 전력망이 흔들려도 자체적으로 버틸 여력을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무너진 기업들이 단기적인 손익 계산에 급급할 때 이들은 5년, 10년 뒤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준비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술의 내재화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위기 때마다 강한 면모를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공급망이 막히면 스스로 부품을 만들고 인프라가 멈추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이 지금 기후 관련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독자 생존력 때문입니다. 결국 위기는 실력 없는 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를 통과해 살아남은 기업들의 전략을 토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지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에서 시작된 폭염이 어떻게 전 세계 물류를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자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후 리스크는 이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짓는 핵심 경제 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투자 전략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십시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때를 대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섹터나 자체 발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특정 종목보다는 에너지 인프라 ETF, 즉 여러 종목을 묶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상품과 같은 지표 기반 상품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기본 시나리오에 대응하십시오.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안전한 생산 기지를 확보한 기업들이 어디인지 지도 위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자본이 대피할 안전 가옥을 찾아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최선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십시오. 기술력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미래의 새로운 패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초격차 기술에 올라타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증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폭염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시간 나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경제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